안녕하세요.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뭐 비를 맞은 게 아닌데, 양복을 이제 벗어서 이제 창가에 걸어놨더니, 이렇게 비가 다 스며들어서,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마르겠죠, 뭐. 그걸 보니까 이제 로스쿨 법안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더군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너무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가 사법시험 합격에서는 가장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학교 재학생들은 상당히 동요하는 것 같아요. 사법시험을 할까, 로스쿨을 할까 하면서. 근데 대개는 일단 뭐 사법시험 공부 자체가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로스쿨 쪽으로 이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신규 진입 자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존의 사람들하고만 경쟁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년하고 후년이 아마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 활용해서 빨리 해치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로스쿨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전격적으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동안 이제 저지됐던 것은 이제 그 변호사 단체의 어떤 그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지해 왔었는데, 이제 국민의 어떤 비판 같은 걸 의식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다음 단계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과시키되, 선발 인원 쪽에서 이제 통제를 해보려고. 그래서 선발 인원이 뭐 1000명을 넘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아마 앞으로 또, 좀 싸움이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뽑아도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그러면 뭡니까? 지금 1차 시험 선발 인원보다도 작아요. 그렇죠? 1차 시험 선발 인원보다도 로스쿨 정원이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이제 로스쿨 제도가 되면 이제 비법대생들도 로스쿨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럼 응시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로스쿨 입학 시험은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1차 시험에 보통 뭐 만에 한 2만 명 정도 응시하는데, 이제 로스쿨 시험은 글쎄 한 5만 명? 뭐 아니면 10만 명? 그 정도 응시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누구든지 한 번쯤 해볼 것 같습니다. 한 번쯤 해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사시에서 끝내는 게 낫지. 또 로스쿨에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경쟁을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동의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일단 시작한 거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행위론을 받고, 또 범죄 체계론을 받고, 또 행위 조치와 객체의 문제를 봤습니다. 자, 행위론.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논하는 부분인데, 자,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유의성과 거동성으로 이해했고, 자, 목적적 행위론은 목적성 또는 목적 활동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회적 행위론은 어떻게 이해했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행위에 따르면 고의 행위든 과시 행위든 또 자기든 부자기든 전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행위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통도는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 체계론을 공부했는데, 이 범죄 체계론에서 여러 가지 범죄 체계론의 특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고의의 체계적지입니다. 자, 이 고전적 범죄 체계가 있는데, 이 고전적 범죄 체계에 따르면 고의는 어떤 요소입니까? 책임 요소죠. 또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알자도 고의는 책임 요소입니다. 혹시 목적적 범죄 체계로 오면서 휙 바뀌어버렸죠. 이건 뭐라고 말하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까지 말했죠. 뭡니까? 책임 요소였던 고의 과실을 구성 요건 요소로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 범죄 체계고, 이것이 합일태적 범죄 체계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합일태적 범죄 체계는 무엇과 무엇의 합일태였죠? 신고전적 범죄 체계와 목적적 범죄 체계의 합일태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범죄 체계 입장을 받아들여서 고의를 구성 요건 요소로 봄과 동시에 또 신고전적 범죄 체계 입장을 받아들여서 고의 과실을 책임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고의의 이중적지,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어제 이 고의의 과실의 체계적 지를 통해서 네 가지 범죄 체계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칠판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 정도만 파악을 하면 충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 과실의 체계적 지의 문제입니다.
또 행위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봤습니다. 행위주체는 법인의 범죄 능력 문제인데 통상 판례는 부정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 능력이 없다면 형벌 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일부 긍정한 견도 있고, 근데 형벌 능력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데 양벌 규정을 통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형벌 능력도 없는 사람,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처벌하고 있죠. 그 처벌의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설, 과실 책임설, 이원설의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과실 책임설이다라고 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그 양벌 규정의 수범자 영역의 확대 기능이라는 것을 공부했죠. 우리가 기울어진 아파트 사건을 통해서 봤는데, 자,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로 제한됩니까? 건축주. 자, 대표이사로 제한됩니다. 근데 또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그 배후에 있는 법인이죠. 법인인데, 따로 실제 위반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양벌 규정 속에 행위자를 벌한다는 표현을 중시해가지고 이 벌칙 규정이 건축주가 아닌 실제 위반 행위자인 현장 소장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한 겁니다. 이러한 양벌 규정의 기능을 바로 수범자 영역의 확대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죄형 법정지 위반이다. 주유처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비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매우 유력합니다. 그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문제는 일반적인 교과서상으로 별로 설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도 이제 논의되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 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교과서들은 이것을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1차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2차 시험에서 논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위 객체와 보호의 객체를 봤는데 양자는 세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격이 다르죠. 자, 행위의 객체는 물질적이면서 외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보호의 객체는 가치적이면서 관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행위의 객체는 구성요건 요소인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의 객체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것이 원칙이었죠. 또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가 있지만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봤을 겁니다. 그 세 가지 차이점 중립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범죄론의 기초 서론이고요. 오늘 이제 범죄론의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구성요건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가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죠.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범죄가 이제 성립하고, 형벌이라는 법적 효과가 원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성요건이 뭐고, 또 구성요건 해당성이 뭐냐, 또 구성요건의 충족이라는 것이 뭐냐, 이 개념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디에 기술되어 있죠? 이 구성요건이 법률에 기술되어 있죠. 법률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형법 250조 1항이라는 법률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구성요건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형법 250조 1항은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한다. 한 자를 처벌한다. 이 말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규정된 이런 행위, 금지된 행위, 이걸 바로 구성요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 250조 1항이라는 법률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성요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법이 항상 금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뭘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불응죄라는 규정을 본다면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를 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퇴거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니까 자, 이 규정은 국민에게 무엇을 금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금지하지 않고 요구하는 거죠. 그 주인의 퇴거 요구가 있다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구란 말은 이제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요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된다고, 나가라고 국가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지되는 행위와 그 요구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해 놓은 거, 이것을 구성요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뭐냐?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실제 사건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현실적인 사건이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인 요건에 맞아떨어진다는 성질, 이것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나갔더니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이제 한번 받았는데 현직 경찰서장이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뭐 좀 물어보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관할구역 안에서 아침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A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이제 부인이 2명입니다. 그래서 그 B라는 여성도 있었고 또 C라는 여성도 있었는데 이제 B녀가 이제 본처죠. 본처고 C녀가 이제 소위 뭐 첩입니다. 첩이에요. 근데 현재 이제 첩하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첩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나이 뭐 재력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일용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 날품팔이로 일을 해서 그냥 그날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일 안 하고 놀고, 그래서 날씨 좋으면 나가서 일하고, 뭐 피곤하면 또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상당히 불안정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부인이 2사람이고, 그 생활비가 2배로 들겠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2집 살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본인이 뭐 경제적 능력도 좋지 않으면서 2집 살림을 하니까 또 2 여성 사이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능력을 벗어난 일을 하다 보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자살해버렸어요. 이제 황당한 사람도 2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남자 믿고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벌어준 돈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2 여성이 이제 황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 여성이 이제 앞날이 이제 문제를 했는데, 이제 A나무 시녀하고 이제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에 이제 보증금이 200만 원입니다. 자, 보증금이 200만 원짜리 방의 어떤 수준 내지 정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원룸 하나 얻으려도 보증금이 요즘 얼마입니까? 뭐 1000달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원의 보증금, 아주 솔직히 형편없는 방이죠. 아주 열악한 방이죠. 그래서 B녀와 C녀가 이제 장례식 날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때는 이제 2 사람 사이에 슬픔이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때는 사이가 멀어 보이지 않죠. 조금 가깝게 느껴집니다. 서로 이제 공감하는 게 있으니까. 이때 B녀와 C가 서로 자꾸 이제 뭐 울다가, 이제 B녀가 이제 C녀한테 어디 갈 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C녀가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B녀가 C녀의 처지를 이제 동정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보증금 200만 원 받으면 그 가운데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녀는 아이고 고마워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2 사람이 약속한 다방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고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젠 슬픔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 자, 슬픔이란 공감대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었겠죠? 그 안 좋은 감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갑자기 100만 원 줄래니까, 자기 형편도 좋지 않은데 100만 원 줄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B녀가 못 줘. 이래버린 겁니다. 자, C는 그거 하나에 어떻게 보면 운명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뭔가 해보려는 건데, 그건 못 주겠다고 하니까 C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2 여성이 다방 안에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B는 멋져! 하고 벌떡 일어났대요. 근데 벌떡 일어나는 순간 B녀가 지갑을 바닥에 탁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지갑에서 그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옆으로 살짝 삐져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C녀가 그냥 잽싸게 낚아채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들고 다방 밖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B녀가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B녀가 그 C가 무슨 죄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황당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에 나가면 솔직히 이런 사건을 매일 부딪힙니다. 이런 사건들. 그래서 아직 뭡니까?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건들이죠.
이거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제가 정리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논적인 뭔가를 파악해야 되고, 무슨 죄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전화하시면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판단 어떻게 합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죠. 자, 이런 어떤 정리되지 않은 이런 사실이, 이런 사건이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보니까 이제 남의 도 수표를 가져왔으니까 그 절도죄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절도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절도죄 구성요건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죠. 형법 329조를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성요건이에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다양한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행위의 객체가 나오는데, 자, 절도죄의 객체는 뭡니까?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해서 그 타인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객체는 타인 소유 또 타인 점유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위는 뭐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렇게 하고 있죠. 행위는 뭡니까? 절취죠. 절취.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가 거기 명시로 나와 있지 않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고 있는데, 이 절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이죠. 그래서 고의가 필요하고, 또 해석상 우리 통독을 팔에는 또 하나의 주관적 요소를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 잠깐 나왔던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갖추면 그 시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과 책임이 갖추어지면 절도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해석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 타인 소유여야 되는데 이 소유권의 귀속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소유권은 형법적 개념인가요? 민법적 개념인가요? 민법적 개념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민법. 또 타인의 점유여야 되는데 이 점유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민법상에도 점유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민법상의 점유와 형법상의 점유가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점유 여부는 형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강론에 가서 우리가 다 상세히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럼 재물이 또 뭡니까? 재물. 재물이 뭐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강론에 가서 상세히 공부할 내용인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주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냐면 그 동산이 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유 정도는 적법을 해야 됩니다. 소유 정도 인정할 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거를 우리가 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절취는 뭐냐? 절취가 뭡니까? 훔치는 거죠. 자, 훔친다는 것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요 지우개를 훔쳐가 보세요. 훔쳐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우개는 일단 제가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우개를 훔쳐가기 위해서는 저의 지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점유 배제입니다. 어떤 재물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점유가 있는데 그걸 제거해야 훔쳐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점유만 배제하면 훔친 겁니까? 그래서 저를 밖에 나가게 하면 뭐 이 훔친 겁니까? 아니죠. 새로운 점유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취는 점유 배제와 점유 취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절대 고의가 필요한데 고의는 또 무엇을 내용으로 할까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를 내용으로 합니다. 요 인식 무엇을 인식해야 됩니까? 요 몇 번 나왔죠.
고의의 인식 대상은 무엇이죠? 그 범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거예요. 타인 소유, 타인점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 객관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고의편에 가서 우리가 또 상세하게 이 인식이 뭐고 의사가 뭔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고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한데, 이 불법 영득 의사의 내용을 우리 통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배제 의사이고, 두 번째가 이용 의사입니다. 물리대 배제 의사는 지속적이면서 계속적인 배제 의사일 것을 요구하고, 이용 의사는 일시적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강론에 가서 우리가 재단죄 편에서 상세하게 공부할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소유 문제, 점유 문제, 또 재물의 문제, 절취의 개념, 또 그 다음에 불법 영득 의사, 강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행위가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 이런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하나하나 평가를 해봅시다. 자, 이 평가가 뭡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평가죠. 자, 그럼 봅시다. 우선 이제 수표, 100만원짜리 수표를 가져가는데, 수표가 재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수표가 이제 B녀의 지갑 안에 있었으니까, B녀, 자, 타인의 점이라는 것도 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경찰서장께서는 소유 문제에 대해서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인데, 왜 그랬습니까? B가 C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B 것이냐 C 것이냐 이에 대해서 좀 판단이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누구 것입니까 이거? 자, B가 C를 만나서 100만 원 줄게 한 것은 민법상으로 뭐라고 설명되죠? 증여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증여 의사표시한 거죠. 근데 증여 의사표시를 그 다방에서 시녀가 못 줘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평가됩니까? 증여 의사표시를 해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 이론이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B녀가 못 줘 한 것은 증여 의사 표시를 해제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뭡니까? 이것은 여전히 B녀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C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가 되는 거죠. 첫째 요건은 다 가져왔고, 이 수배를 가져갔다. 자, 수배에 대한, B의 지배를 배제했고, 또 가져갔으니까 새로운 점유를 C가 취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요소는 다 갖춘 것이고, 또 C는 이러한 객관적 요소를 인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의지적 요소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또 수배에 대한 B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그 수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뭡니까? 이 C의 행위는 절도죄의 모든 구성요건 요소를 다 갖춘 거죠. 그래서 C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아주 간단한 표현인데 이 간단한 표현을 분석해보니까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공부하는 것이 바로 강론 공부가 됩니다. 강론은 이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자체는 추상적 개념이고 구성요건 해당성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죠. 현실적으로 벌어진 어떤 사건이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인 구성요건에 맞아떨어진다는 성질, 이것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구성요건 충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충족. 이것은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칠판의 요 사건이 그런 경우죠. 이 절도죄 구성 요건에 객관적 요소, 주관 요소, 모든 요소를 다 갖췄죠. 이런 경우를 충족했다고 말합니다. 그 충족하면은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기수가 된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안에서 그 수표를 꺼내서 가지려다가 갖지는 못했어요. 어떤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습니까? 점유를 취득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때 뭐가 되는 거죠? 절도 미수가 됩니다. 그 수표를 꺼내서 가지려다가 갖지는 못했다. 취득하지 못했다면 절도 미수가 됩니다. 그럼 미수는 점유의 취득이란 이 요소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미수를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미수범도 구성요건입니다. 그래서 미수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충족시키지는 못한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와 미수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그러나 기수는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갖춤으로써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미수는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충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기수와 미수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충족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가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자, 판례는 직설적 화법을 안 쓴다고 그랬죠. 항상 좀 우회적인 설명을 하는데, 기수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 절대 안 씁니다. 기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알아듣기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판례 읽을 때 충족이라는 설명이 나오면 이거 기수라는 소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수가 형법적으로 갖는 의미는 뭘까요? 범죄 완성입니다. 범죄 완성. 그래서 기수라는 것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소리고,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범죄는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하면은 범죄 완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성요건 이론의 발전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절도죄 구성요건을 분석했는데, 다양한 요소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또 주관적 요소도 들어있고, 또 재물의 타인 소유 같은 거. 이 타인 소유는 민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행해진 판단이죠. 그래서 타인성 같은 것은 이것은 규범적인 구성요건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요소도 존재하고 또 규범적 요소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구성요건 이론의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범죄 체계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범죄 체계론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범죄 체계론을 구성요건에다가 범위를 좁혀서 설명한 게 구성요건 이론의 발전이 됩니다. 자, 범죄 체계론에 관한 그 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서 117페이지 이하의 논의하고 이 104페이지 논의를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위에 구성요건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고전적 범죄 체계죠. 자, 고전적 범죄 체계에 따르면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적 요소만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림을 그렸죠.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 요소만 들어있고 주관적 요소는 어디 가게 되죠? 책임으로 가게 되고 규범적 요소는 전부 위법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구성요건 속에 배치하고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에 배치하고 주관적 요소는 모조리 책임에 배치했던 거, 이런 것을 고전적 범죄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범죄 체계의 특징이 뭐냐?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적 요소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118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 보시면 벨링의 구성요건 이론이 나오는데 벨링의 구성요건 이론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을 보세요. 뭡니까? 구성요건의 객관성. 무슨 말이죠?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적 요소만 들어있고 주관적 요소는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또 다시 104페이지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고전적 범죄 체계에 따르면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적 요소만 들어있고 주관적 요소도 들어있지 않고 또한 규범적 요소도 들어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 구성요건 속에는 규범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구성요건 속에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 이게 뭡니까? 다시 118페이지 오시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구성요건의 몰가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몰가치성.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규범적 요소는 구성요건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것을 구성요건의 몰가치성 또는 구성요건의 가치 중립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벨링의 구성요건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 벨링은 어떤 범죄 체계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벨링의 구성요건 이론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의 구성요건 이론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링이라는 학자하고 또 리스트라는 형법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링과 리스트는 고전적 범죄 체계를 완성한 학자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범죄 체계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리스트 벨링식 범죄 체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름 몰라서 들으면 억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른 이름들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적 범죄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리스트와 벨링이기 때문에 이 고전적 범죄 체계를 리스트 벨링식 범죄 체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징이 뭡니까? 구성요건의 특징이 뭐죠? 지금 설명한 대로 구성요건의 몰가치성과 구성요건의 객관성입니다. 이 몰가치성이라는 말이 뭐죠? 구성요건 속에는 규범적 요소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규범적 요소는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위법성에 가 있고, 또 구성요건의 객관성은 뭡니까? 구성요건 속에는 주관적 요소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럼 주관적 요소는 어디가 있죠? 전부 책임에 가 있다라는 게 바로 리스트 벨링식 고전적 범죄 체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104페이지 돌아옵시다. 다음에 이제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구성요건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는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적 요소가 주된 것이라고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구성요건 속에도 예외적인 하지만 규범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 바로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고전적 범죄 체계란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118페이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규범적 주관적 요소의 발견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규범적 주관 요소의 발견, 바로 어떤 범죄 체계를 말하는 거죠? 신고전적 범죄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104페이지 돌아오시면 목적으로 범죄 체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 신고전의 범죄 체계까지는 고의과실은 여전히 책임 요소였습니다. 근데 목적적 범죄 체계에 와서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책임 요소였던 고의과실이 이제는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은 그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고 목적으로 범죄체가 인정하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119페이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2번 항목에서 주관적 불법 요소의 일반화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까지는 주관적 불법 요소는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목적이라든가 불법 영득이사 같은 예외적인 것이었는데 이 목적으로 범죄 체계에 와서 그것이 일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화는 바로 고의과실의 구성요건 요소화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목적으로 범죄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목적으로 범죄 체계 입장을 사회적 행위론자, 자, 합일자로 범죄 체계론자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수용을 하면서 동시에 또 뭘 인정했습니까? 고의과실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구성요건 이론의 발전이라는 것도 별게 아닙니다. 범죄 체계론의 초점을 구성요건에다가 좁혀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체계론을 모르면 이런 논의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범죄 체계론을 알고 이걸 보게 되면 너무나 쉬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벨링의 구성요건 이론, 구성요건의 몰가치성과 구성요건의 객관성이라는 표현,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범죄 체계에 와서야 주관적 불법 요소를 일반화하게 됐다는 거. 일반화는 뭘 말하는 거죠? 바로 고의와 과실을 구성요건 요소로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중요한 내용으로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걸 잘 이해하면 역시 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형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성요건, 자, 우리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250조의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성요건이 형법 250조 1항에 들어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금지하는 구성요건은 형법 250조 1항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가정? 자, 살인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한번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살인을 금지하는 구성요건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살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살인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살인이 범죄가 아니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뭐 살인이 흔하게 일어나겠죠.
그 사람을 막 죽일 겁니다. 왜 죄가 아니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길 가다가 어깨 하나 탁 부딪혀도 기분 나쁘죠? 그럼 권총 빼갖고 빵 죽이고 가버려요. 왜? 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강의 듣다가 이제 앞 사람이 키가 커가지고 자꾸 칠판이 안 보여. 그냥 칼로 푹 찔러서 죽여놓고 강의 공부 좀 되는 겁니다. 왜? 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옆 사람이 자꾸 또 이렇게 팔로 툭툭 치면서 자꾸 그냥 필기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럼 그냥 귀찮으니까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여놓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죄가 아니니까. 그럴 때 벌어지겠죠. 그렇죠? 솔직히 저도 제대로 강의가 힘들 겁니다. 제가 강의를 약간 좀 못한다. 그러면 강의다가 기분 나빠. 총 다 꺼내가지고 빵 이럴 거예요. 저는 이제 방탄 유리로 된 이 속에서 아마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이 번창할 겁니다. 방탄 조끼라든가 이런 걸 이제 판매하는 산업이 이제 번창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또 시체 처리업이라는 또 그런 어떤 그 사업도 번창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떤 의견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까? 자, 살인을 금지해달라. 살인을 처벌하는 그런 구성 요건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들끓게 되겠죠.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그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사람들이니까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살인을 처벌하는 구성 요건을 법에다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에 의해서 살인을 처벌하는 구성 요건을 만들게 된 건데, 왜 이런 살인을 처벌하는 구성 요건을 만들었죠? 이유가 뭡니까? 살인이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살인은 허용될 수 없는 거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봐도 살인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인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창설한 이유는 살인이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위법하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 입장에 모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질서 전체 입장과 충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이 이같이 위법하니까 그 위법한 살인을 금지하는 구성 요건을 입법자들이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성 요건은 결국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한 거죠. 그렇죠? 왜? 위법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위법한 것을 금지하는 구성 요건을 만들어낸 거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는 위법한 겁니다. 그러면 범죄 성립 요건에서 두 번째 요건이 이 위법성이라는 요건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위법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위법성의 지위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구성 요건과 위법성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저 위법성을 따로 범죄 성립 요소로서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위법성도 그냥 구성 요건 속에 흡수시켜야 될 것이냐? 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는 위법 징표설과 그다음에 불법 유형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오늘 위법 징표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법 징표설 가운데 이제 통설적 입장이 인직 근거설의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통설 판례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통설 판례는 인직 근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사실 되고 인직 근거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인직 근거설은 구성 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 내용을 봅시다. 자, 인직 근거설 조사가 하나 빠졌네요. 인직 근거설은 해야죠. 인직 근거설은 구성 요건을 위법성의 징표 및 인직 근거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구성 요건과 위법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구성 요건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자, 구성 요건은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알듯 말듯 하죠? 의미가 알듯 말듯 한데, 이걸 독일의 에메 마이어라는 학자가 알듯 말듯 하니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MMI라는 학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구성 요건이 위법성의 인직 근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이 마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연기와 불의 관계에 있다는 말이야. 무슨 선문답 같아요. 그렇죠? 더 헷갈릴 겁니다. 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 말을 분석해본다면 구성 요건이 연기라는 겁니다.
위법성은 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성요건은 과 위법성은 연기와 불의 관계에 있다는 게 인지 근거설이고 현재 우리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저 어떤 산을 바라보는데 산 뒤편에서 자, 산의 뒤편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산의 뒤편입니다. 자, 산의 뒤편이니까 불은 보이지 않죠. 자, 불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산 뒤편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산불 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산에서 연기가 나는 건 산불 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산불 났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보고 불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을 봤습니까? 불 봤어요? 못 봤죠. 산 뒤편에서 연기가 나는 거니까 불은 안 보입니다. 불은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만 보고서 불이 났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왜? 불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만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군부대에서 훈련을 하면서 연막탄을 터뜨렸다고 생각해본다면 불이 안 났지만 연기는 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난다고 해서 연기만 보고서도 우리는 100% 불이 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연기가 나면은 대개는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연기 났다고 해서 불 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불이 났다고 추정은 할 수 있겠죠. 바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정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우리가 위법하다고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구성요건 자체가 위법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살인을 예로 들었어요. 그 살인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없을 때 아주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입법자들이 살인을 금지하는 구성요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위법하니까 그것을 금지하는 구성요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우리가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위법하다고 추정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추정밖에 못하고 단정을 못하는 것일까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다 위법합니까? 아니죠.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적법한 경우도 있죠.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교도관이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한다. 자, 우리 현행법상 사형 집행의 원칙적 방법은 교수형입니다. 자, 누가 목매달아요? 교도관들이 목매답니다. 그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거니까 이 교도관들의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위법해요? 아니죠. 이 사람은 정당한 법을 집행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법하죠. 자, 그래서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해서 100% 위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는 위법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 자,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적군과 전투를 벌인다. 자, 어떤 병사가 훌륭한 병사입니까? 이렇게 말해서 적군을 많이 죽이는 병사가 훌륭한 병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병사가 적군을 살해했어요. 칼로 찔러 살해했고 총사로 살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는 거죠. 그럼 그 병사 행동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일단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살해했으니까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병사 행위가 위법합니까? 자, 병사 위법해요? 아니죠. 많은 훈장 받죠. 그렇죠. 뭡니까?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인은 거의 모든 경우에 위법하지만 이와 같이 살인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대개는 위법하니까 추정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인직근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은 위법성이 인직근거일 뿐이고 이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할 뿐이지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그러니까 추정할 뿐이라는 입장, 이것을 인직근거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자,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요 결론,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 결론이 위법성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위법성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즉시 위법성은 추정되는 겁니다. 자,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거의 모든 경우에 위법하니까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구성요건 자체가 위법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불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을 합한 개념이 불법이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의와 과실을 목적으로 범죄 체계가 구성요건 요소로 봤다고 그랬는데 이 고의와 과실을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관적 불법 요소라고 불렀어요. 근데 불법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한 개념인데 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말하지 않고 주관적 불법 요소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고의가 존재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이 추정되고, 자, 위법이 추정되는 말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 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으로 불법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의과실을 주관적 불법 요소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 애인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 위법성으로 넘어가서 위법성을 우리가 확정 지어야 됩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만 가지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니죠. 위법성까지 확정되면 범죄가 되는데, 자,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좀 싱거워져 버려요. 왜?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이미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아버렸기 때문이죠. 자, 잠정적인 하지만 추정된 것이긴 하지만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이미 내려버렸어요. 그럼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 할 게 없네요. 그럼 이게 넘어갑니까? 책임으로? 아니죠. 자,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내려지는 위법성 평가는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평가가 아니죠. 추정할 뿐이었으니까 이것은 잠정적인 위법성 평가입니다. 잠정적인.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럼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 뭘 하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를 검토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란 말은 위법성을 부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부정하는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위법성을 부정하는 요소를 형법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위법성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부정하는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은 적극적 판단이지만 위법성 판단은 소극적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어떤 경우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구성요건 요소들이 존재할 때. 그렇죠. 구성요건 요소, 그래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존재하면 우리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적극적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적극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위법성 판단이 적극적 판단입니까? 아닙니다. 소극적 판단입니다. 즉,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를 검토하게 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면 아까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적극적 효과가 발생했는데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면 위법하다는 적극적 효과가 발생합니까? 아니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소극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법성 판단은 적극적 판단이 아니라 소극적 판단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법성을 부정하는 소극적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판단의 방법이 정반대인 거예요. 요거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법성을 확정해야만 책임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인지 근거설 이 통제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확정되는 겁니까? 자,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은 확정적이거나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요 위법성을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겁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위법성을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위법하다고 확정을 지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을 확정 지어야 다음 단계인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위법성의 확정은 결국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법성 확정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확인입니다.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은 언제 확정됩니까? 구성요건 요소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구성요건 요소의 존재 확인을 통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확정되는 거지만, 위법성 심사는 위법성 요소의 존재 확인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적극적 판단이라고 말하고 위법성 판단을 소극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주의하세요. 결국 위법성의 확정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확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책임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또 책임이 있다면 드디어 이제는 범죄가 성립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통설인 인지 근거설의 입장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건 벨첼의 주장인데, 이 봉쇄적 구성요건과 이제 개방적 구성요건을 나누어서, 봉쇄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의 위법성을 징표하지만, 개방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의 위법성을 징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벨첼의 주장을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설이 인지 근거에 따르면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전부 징표하죠. 징표한다는 말은 추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을 추정한다는 게 통설의 입장인데, 그래서 모든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추정하게 된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벨첼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벨첼은 이 구성요건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봉쇄적 구성요건과 다른 말로 폐쇄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봉쇄적, 폐쇄적 구성요건과 그 다음에 개방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은 봉쇄적인 경우와 개방적인 경우로 나눠지고, 봉쇄적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추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개방적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여기 이제 벨첼의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봉쇄적 구성요건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 봉쇄적, 폐쇄적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구성요건 속에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가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 속에 금지의 실질이 빠짐없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관이 보충할 필요가 없는 구성요건, 법관에 대한 보충을 허용하지 않는 구성요건, 그래서 법관의 개입을 봉쇄한다, 폐쇄한다, 이런 의미에서 봉쇄적이다 또는 폐쇄적이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개방적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개방되어 있습니까? 법관에게 구성요건의 보충이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속에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가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구성요건 요소 중에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이 구성요건 요소 가운데 빠진 것을 결국 누가 보충하게 되느냐? 법관이 보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의 개입을
허용한다 그래서 법관에게 그 보충을 개방했다고 해서 이런 구성요건을 개방적 구성요건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봉쇄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위법성을 추정하지만 개방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위법성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왜 봉쇄적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추정할까요? 구성요건 속에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가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정한다고 하지만 봉쇄적 구성요건, 개방적 구성요건은 빠진 게 많아요. 빠진 게 많으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위법성의 확정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봉쇄적 구성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위법성이 확정될까요? 이건 통상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확인.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성, 위법성을 추정하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말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말이고, 따라서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 그 위법성을 부정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위법성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개방적 구성요건의 경우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위법성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위법성을 추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봉쇄적 구성요건과 다른 거죠. 봉쇄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개방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법하지 않으니까 위법성이 추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추정된 위법성을 조각하는 위법성 조각사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법성 요소의 존재가 확인돼야만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벨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이 위법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요소의 존재 확인을 통해서 자, 위법성 요소의 존재 확인을 통해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봉쇄적 구성요건의 경우에 위법성 평가는 소극적 평가가 되지만 개방적 구성요건의 경우에 위법성 평가는 적극적 평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벨cher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도는 이 개방적 구성요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요건은 다 봉쇄적이라는 것이 통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해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일 뿐이지 법관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요건은 다 봉쇄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언제나 모든 경우에 위법성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법성 확정은 추정된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내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 통설의 태도가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그 개방적 구성요건의 경우에 그 위법성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위법성 요소의 존재 확인을 통해서 개방적 구성요건의 위법성이 확정된다는 거 그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불법 유형들을 봅시다. 예, 먼저 존재 근거들이고, 둘째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있는데,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출제가 잘 되고, 또 대단히 좀 까다로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존재 근거들을 보겠습니다. 이 존재 근거들은 구성요건은 정형화된 위법성으로서 불법의 표현 형식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은 불법 및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걸 연기와 불의 관계로 비교해서 설명해 본다면, 이 구성요건이 연기고, 위법성이 불인데, 무슨 말입니까? 불은 연기 속에 언제나 존재한다. 이 말이죠. 연기 속에는 언제나 불이 존재한다. 구성요건 속에는 언제나 위법성이 존재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존재 근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지 근거설의 입장에서는 연기만 보고서 불이 났다고 단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죠. 추정할 수 있었지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존재 근거설에 따르면 연기 속에 언제나 불이 존재하니까 연기만 보고서도 우리는 불이 났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다른 게 뭡니까? 인지 근거설은 추정한다고 말하지만 존재 근거설은 단정한다고 말합니다. 확정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존재 근거설은 구성요건 자체가 위법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100%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 바로 존재 근거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정이냐, 단정이냐, 추정이냐, 확정이냐, 이 표현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존재 근거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자, 구성요건 속에 위법성이 존재하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100% 위법하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근데 100%의 예외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100% 위법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할 경우는 또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어쨌건 그래서 추정이나 단정이냐 요 점에서 평가를 달리하지만 존재 근거설의 실질적 내용을 인지 근거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인지 근거설과 같은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은 표현이 좀 다르죠. 인지 근거들은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한다고 말하지만 존재 근거들은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이 위법성, 불법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같은 학설입니다. 자, 그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을 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론이라고 했어요. 자, 그 학설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형법학본주의 구성요건을 적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또 위법성 조각세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이해해서 위법성 조각세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현재 통도는 3단계 범죄 체계론을 취하고 있죠. 그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3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을 3단계 범죄 체계론이라고 말하고, 이게 현재 우리 통도의 입장입니다. 통도 입장인데,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은 2단계 범죄 체계론을 취하게 됩니다. 2단계. 자, 그러면 이 세 가운데 2개를 하나로 묶어야만 되겠죠. 자, 2개 가운데 뭘 묶었느냐?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묶었어요. 그래서 전부 이것을 구성요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구성요건과 책임, 또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한 개념이 뭐죠? 불법이죠. 그래서 범죄는 구성요건과 책임 또는 불법과 책임으로 2단계로 구성된다는 2단계 범죄 체계를 주장했습니다. 자, 요 2단계 범죄 체계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전부 구성요건인데, 그럼 원래 3단계 체계에서의 구성요건은 뭐라고 불렀느냐? 이것을 적극적인 구성요건 요소라고 불렀습니다. 또 3단계 체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하니까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는 위법성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중요하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도 구성요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극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라 소극적인 구성요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성요건 속에는 적극적인 구성요건 표지와 소극적인 구성요건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으로 범죄는 이렇게 2단계로 구성된다는 2단계 범죄 체계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고 부르느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원래 구성요건도 구성요건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구성요건인데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적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적극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하면, 자, 적극적인 구성요건가 존재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적극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적극적 효과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말합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적극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적극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와 같은 소극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하면, 자, 소극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적극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는 소극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구성요건 요소를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불렀고, 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구성요건 요소를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우선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이것이 위법성을 추정하는 것인지 단정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일이 3단계 체계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법성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추정할 뿐이었죠. 그래서 3단계 체계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법성을 추정할까요? 아닙니다. 단정하게 됩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법성을 단정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확정한다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입장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말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없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는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위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죠.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입장에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표현을 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정이냐 단정이냐, 추정이냐 확정이냐 이 표현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구성요건은 유보 없는 단정적 반가지 판단이 된다. 이게 뭡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한다가 아니라 단정한다, 확정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단정되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은 100% 위법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100% 위법하니까 이게 어떤 설과 내용적으로 같습니까? 존재 근거설과 내용적으로 같죠. 존재 근거설이 바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100% 위법하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도 넓은 의미에서는 존재 근거설의 일종이 됩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21페이지에 위에서 두째 줄 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고의의 인식 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고의가 자꾸 미리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봅시다. 자, 먼저 통설적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통설적 입장에서는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또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주관적 요소의 대표격이 뭡니까? 바로 고의죠. 고의. 고의는 아까 우리가 분석했지만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로 구성되는데, 자, 이 인식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범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 이것이 바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그 범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 사실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고의. 이것을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구성요건적 고의. 그래서 구성요건 고의의 인식 대상을 그 범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인식하는 것이, 요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도 고의를 인정하겠죠.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인식이 필요하고 의지적 요소로서 의사가 필요한데 인식의 대상은 뭐라고요?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은 같아요.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면 요것도 구성요건이고 위법성 조각 사이도 구성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에도 객관적 요소가 있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인 위법성 조각 사이에도 객관적 요소가 있겠죠. 따라서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니까 여기서 인식의 대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요것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도 구성요건이니까 그 속에 있는 객관적 요소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식의 방향은 또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적극적인 구성요건 요소에서의 객관적 요소는 이건 적극적 요소니까 행위자는 그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에서의 객관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위법성 조각사에도 소극적인 구성요건 요소이고, 자, 소극적이지만 구성요건 요소이고, 구성요건 요소이니까 그 속에 객관적 요소가 있을 텐데, 이 객관적 요소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요소라면은 존재 인식을 요구하지만, 소극적 요소라면 그 반대로 부존재의 인식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측면, 이것을 객관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객관적 요소,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측면, 이것을 객관적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측면의 부존재까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를 고의의 인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구성요건에서의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구성요건, 즉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의 객관적 상황까지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자리 쓰는 고의 개념이고 이런 고의를 뭐라고 부르냐? 불법 고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용어상으로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설이 쓰는 고의 개념은 구성요건적 고의라는 것이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쓰는 고의 개념은 불법 고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뭡니까? 통설이 쓰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 인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자들이 쓰는 불법 고의라는 개념은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양 고의의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 않느냐, 요구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또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 아직 고의를 배우지 않았고, 또 위법성 조각서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결론 중심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위법성 조각사하고 고의를 공부하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제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은 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은 바로 요걸 말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요 객관적 측면, 이것을 객관적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보편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착오는 무슨 착오일까요? 역시가 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착오니까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고 봅니다. 구성요건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결론 중심으로 기억을 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세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고 고의가 조각됨으로써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고 본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인데 그 문제점도 좀 몇 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점 뭐냐?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겠죠. 자,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뭡니까? 살인을 금지하는 겁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은 원칙으로 금지 규범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위법성 조각사유는 뭡니까? 정당방위다. 정당행위다. 자, 사람을 살해했지만 정당방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그 행위는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적법한 행위니까 그 행위는 허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자는 허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자는 것은 이 구성요건은 원칙적 금지를 말합니다. 자, 살인을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그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란 위법성 조각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원칙적으로 금지된 영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세는 예외적 허용이라는 어떤 그 예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영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인데, 그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 영역 밖의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 속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지만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에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위법성 조각세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로 찔려고 하니까 정당방위를 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이제 사람을 살해했어요. 자, 이런 행위가 통설에 따르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일단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를 받겠죠. 그렇죠? 다만 정당방위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정당방위로 이 강도범을 살해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요 영역에 속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라서 요 사건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당방위고 이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고, 자, 위법성 조각사유는 소극적인 구성요건 요소이고, 자, 소극적인 구성요건 요소인 정당방위가 존재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 말은 요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역 밖에 존재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체계적 지위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강도범이지만 사람을 살해했는데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거지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대한 최대한의 비판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무죄가 된다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죠? 통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라고 설명하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똑같지만 설명이 이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설명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그 위법성의 어떤 독자적 의의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소극적성 표시 이런 중요한 특징들을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범죄 시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 그다음에 구성의 해당성은 단정적 반가지 판단해야 된다. 또 존재 근거설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위법성 조각의 부존재를 고의의 인식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법성 조각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 요건적 착오로 본다. 이런 내용들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입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구성 요건의 유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